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죠. 하지만 제가 일했던 그 병동은 누군가를 감추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공사였어요. 낡은 천장과 삐걱대는 창문 몇 개.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병동은 누가 들어오는 걸 싫어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전 그 병동에서 숨쉬고 있는 무언가를 봤습니다. 과연 그 병동에선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수입니다. 올해로 15년째 건설 현장을 다니고 있어요. 대형 건물부터 작은 상가까지 망가진 곳을 고치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좀 달랐어요. 아침 7시 세인트 메리 병원 후문에 도착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맡게 된 지 사흘째였어요. 병원 측에서는 환자들이 있으니 조용히 작업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폐쇄된 구간 병동부터 시작하기로 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에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을씨년스럽게 조용했어요. 형광등 몇 개가 깜빡이며 희미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면 곳곳에는 오래된 안내판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내과 병동이라고 적힌 편말 아래로 들어섰습니다. 천장 곳곳에서 물이 스며든 흔적이 보였어요. 습기 때문인지 퀴퀴한 냄새도 났습니다. 공사 도구를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이거 완전히 뜯어내야겠네. 혼자 중얼거리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천장판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위쪽 구조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설계 도면과 실제 구조가 달랐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경비실로 내려갔습니다. 경비원 혜진 씨가 컵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아, 현수 씨. 점심 드세요. 6층 천장 구조가 좀 이상한데요. 혹시 예전에 개조한 적 있나요? 혜진 씨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잠깐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이 병동, 원래 입구가 2개였어. 2개요? 네. 지금은 막아놨지만 말이에요. 뭔가 있었나 봐요. 오래된 일이라 저도 잘 모르겠지만 오후에 다시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혜진 씨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천장판을 더 제거하다 보니 정말 막힌 통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벽돌로 꽉 막아놓은 공간이었어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작은 망치로 벽돌 한 개를 빼냈어요. 손전등을 비춰보니 제법 넓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안쪽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몸을 비집고 들어가 봤습니다. 먼지투성이인 작은 방이었어요. 구석에 철제 금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금고 위에는 낡은 서류 뭉치와 하드디스크로 보이는 기계가 있었어요. 이게 뭐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환자 명단 같은 건데 글씨가 너무 흐려서 잘 읽히지 않았어요. 하드디스크에는 CCTV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10년도 넘은 것 같았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게 밖으로 나왔어요. 병원 시설팀장 박 과장이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현수 씨, 작업 어떻게 돼가요? 천장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박 과장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참, 혹시 이상한 곳은 건드리지 마세요. 안전상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박 과장이 떠나고 나서 다시 그 공간을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중요한 게 숨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왜 병원에서는 들어가지 말라고 한 걸까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일은 어땠어? 그냥 그래.
천장 공사인데 좀 복잡하네. 요즘 들어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아내의 걱정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 밤늦도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금고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왜 병원에서 막아놓았을지 계속 생각났어요. 내일 다시 확인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새벽 4시 문득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어요. 뭔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병원 다음 날 규정을 오후 어기셨더군요. 다시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천장 낮에는 병원 직원들 눈치가 보였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8시가 넘자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손전등을 들고 그 비밀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봤던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환자 명단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몇 개의 이름이 검은 펜으로 지워져 있었어요. 김박. 지워진 부분을 유심히 봤지만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지운 것 같았어요. 날짜를 확인해 보니 5년 전 것들이었습니다. 하드디스크도 만져봤어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CCTV 기록이라면 뭔가 중요한 게 담겨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오니 간호사 한 명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지혜라고 적혀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이 병동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지혜 간호사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 공사하시는 분이시군요. 무슨 일로요? 천장 작업하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요. 이 병동이 언제부터 안 쓰이게 된 건가요? 지혜 간호사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5년 전부터 폐병동 쪽은 아무도 안 써요. 죽은 환자가 나왔거든요. 죽은 환자요? 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요. 갑자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지혜 간호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2층을 아예 폐쇄한 거예요. 직원들도 가급적 오지 말라고 하고요. 혹시 그때 환자 명단 같은 거 남아 있나요? 글쎄요. 병원에서 다 정리했을 거예요. 왜 그런 걸 찾으세요? 그냥 공사하다 보니 궁금해서요. 지혜 간호사가 시계를 보더니 급하게 말했어요. 저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밤에는 여기 혼자 계시지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지혜 간호사는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은 저는 왠지 모를 소름이 돋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 병실에 들렀습니다. 어머니는 3층 입원 병실에 계셨어요. 당뇨 때문에 한 달째 입원 중이셨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현수야 왔구나. 오늘은 좀 늦었네. 일이 좀 복잡해서요. 몸은 괜찮으세요? 어머니가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괜찮다. 의사 선생님이 곧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복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발걸음 소리였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질질 끌리는 듯한 소리였어요.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반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그림자가 지나갔어요. 키가 큰 사람 같았는데 움직임이 어색했습니다. 마치 다리를 절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현수야, 무슨 일이야?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창문을 봤지만 그림자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이상했어요. 분명히 뭔가를 봤는데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박 과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수 씨, 부원장님이 찾으세요. 부원장님요? 네. 지금 당장 오라고 하시네요. 부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50대 중반의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표에 강도연 부원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앉으세요. 강도연 부원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공사 진행이 너무 늦는다고 들었습니다. 천장 상태가 예상보다 복잡해서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시간 문제가 아닙니다. 병원 규정을 어기셨더군요. 강도연 부원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폐쇄구역 무단 출입이요. CCTV에 다 찍혀 있습니다.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들킨 것 같았어요. 계약 위반입니다. 공사를 중단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부원장님, 그냥 천장만 확인한 거였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그냥? 강도연 부원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그냥 하는 일이 없습니다. 특히 그 구역은 더욱 그렇죠. 혹시 그 구역에 뭔가 특별한 이유가? 질문하지 마세요. 강도연 부원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앞으로 정해진 구역에서만 작업하세요. 한 번만 더 벗어나면 계약 해지입니다. 부원장실에서 나오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단순한 리모델링 공사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복잡한 일에 휘말린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 혜진 씨를 찾아갔습니다. 경비원님, 혹시 강도연 부원장에 대해 아시는 거 있나요? 혜진 씨가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그분은 5년 전에 이 병원에 왔어요. 폐병동 사건 직후에 말이죠. 폐병동 사건이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그때 뭔가 큰 일이 있었나 봐요. 그 이후로 병원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오늘도 표정이 안 좋네. 정말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사가 아니었어요.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비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밤늦도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강도연 부원장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작은 사흘째 되는 날 혜진 씨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경비실 구석 의자에 앉아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현수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혜진 씨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조심하세요. 예전에 이 병동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기사도 있었어요. 사라진 기사요? 네. 3년 전이었어요. 전기 공사하러 왔던 젊은 친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더라고요. 혜진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결국 못 찾았어요. 가족들이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몰라요. 혹시 그것도 폐병동과 관련이?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친구도 천장 공사를 했거든요. 현수 씨처럼 말이에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슷했어요. 더 캐지 마세요. 가족 생각해서라도요. 혜진 씨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어요. 오후에 작업을 마치고 병원 로비에서 나오는데 이상한 남자 둘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지 어색했어요. 제가 지나가자 뒤따라오기 시작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는데도 계속 따라왔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버스에 올라타니 그들도 같은 버스에 탔어요. 이상하네. 집까지 오는 동안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다행히 집 앞에서는 내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녁 식사 중에 아내가 물어봤습니다. 요즘 뭔가 이상해. 무슨 일 있는 거야? 무슨 소리야? 오늘 낮에 집 앞에서 수상한 남자가 서성거리고 있었다고 옆집 아줌마가 그러던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집까지 미행한 것 같았어요. 착각이겠지. 현수야, 정말 괜찮은 거야? 아내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 병원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경비실에 들러 CCTV 모니터를 봤어요. 혜진 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였어요. 6층 폐병동 쪽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가 어제 있었던 시간대 영상이 끊어져 있었어요. 마치 편집한 것 같았어요. 뭘 보고 계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혜진 씨였어요. 아, 그냥 제가 언제 작업했나 확인해 보려고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CCTV는 이상하게 자주 고장나요. 특히 6층 쪽은요.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고장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 같았어요. 오후에 어머니 병실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서 책을 읽고 계셨어요. 현수야, 어서 와라. 엄마, 몸은 어떠세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창문 쪽을 봤습니다. 건물 뒤편에 주차장이 보였어요. 그런데 검은색 승용차에서 누군가 망원경 같은 걸 들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이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실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잠깐만요. 급하게 창가로 가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차는 사라진 뒤였어요. 번호판도 확인하지 못했어요.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새 떨어지는 거 봤나 했어요. 어머니를 안심시켰지만 속으론 불안했습니다. 이제 어머니까지 위험에 빠뜨린 건 아닌지 걱정됐어요. 그날 밤 인터넷 카페에서 강도연 부원장에 대해 검색해 봤습니다. 의외로 정보가 많았어요. 5년 전 대형 병원에서 이직해온 사실도 알 수 있었어요. 더 자세히 찾아보니 이상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강도연이 이전에 근무했던 병원에서도 환자 사망 사고가 있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기사는 얼마 후 삭제됐다고 나와 있었어요. 이상하네. 더 깊이 파보니 강도연과 관련된 의료사고 의혹들이 몇 건 더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불기소 처분되거나 무혐의로 끝났어요. 다음 날 오전 병원에서 작업하는데 박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현수 씨, 부원장님이 또 찾으세요. 네. 지금 당장 오라고 하시네요. 표정이 좋지 않으시던데요. 부원장실로 가는 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니 강도연 부원장이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평소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좋아하시는군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제 인터넷 활동까지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실 리가 없죠. 저에 대해 많이 찾아보셨더군요. 강도연 부원장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제가 어젯밤 검색한 내역들이 그대로 나와 있었어요. 어떻게 이걸?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선을 넘었다는 거죠. 저는 그냥 궁금해서 궁금증은 때론 독이 됩니다. 강도연 부원장이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당신 어머니 당뇨 때문에 입원 중이시죠? 3층 3위 호실에요. 등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까지 위협하는 것 같았어요. 부원장님, 제 어머니와는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모든 일은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이 병원에서는 더욱 그렇죠. 강도연 부원장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공사는 내일까지만 하세요. 그 이후에는 계약 해지입니다. 하루로는 마무리가 하루입니다. 더 이상 논의할 게 없어요. 부원장실을 나오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된 것 같았어요. 혜진 씨에게 가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현수 씨, 이제 그만두세요.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요. 뭔가 큰 잘못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봤자 현수 씨 혼자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머니까지 위험해지는데요. 혜진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발걸음 소리가 제 걸음과 똑같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집 앞에 도착해서 뒤를 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일까지만 시간이 있었어요. 그 안에 뭔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아니면 영영 진실을 알 수 없을지도 몰랐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과연 제가 무엇과 맞서고 있는 건지, 이길 수 있는 싸움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경비실로 가는데 보안팀 직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었습니다. 현수 씨죠? 잠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죠? 어제 강도연 부원장에게 폭언과 협박을 했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증인도 있고 녹음 파일도 있어요. 부인하지 마세요. 보안팀장이 핸드폰을 꺼내서 재생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편집된 것 같았어요. 문맥이 이상했어요. 이건 편집된 거예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편집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병원에서 결정된 일입니다. 박 과장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얼굴이 무표정했어요. 현수 씨, 계약 해지 통보서입니다. 즉시 퇴장하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받아보니 폭행 및 협박죄 혐의라고 적혀 있었어요. 박 과장님, 저 정말 그런 일 안 했어요. 믿어주세요. 박 과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위에서 결정된 일이라서요. 그럼 공사 대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약 위반이니까 지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순식간이었어요. 3일치 작업비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보안팀 직원들이 제 공구를 챙겨서 건네줬어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다시 오시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병원 정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직원들이 창문 너머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수치스러웠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 어머니 병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병실이 비어 있었어요. 간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가셨나요? 아, 오전에 퇴원하셨어요. 퇴원이요? 의사 선생님이 며칠 더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강제 퇴원 처리됐네요. 보호자 동의 없이도 병원 사정으로 퇴원시킬 수 있거든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머니까지 내쫓은 것 같았어요. 급하게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갑자기 나오라고 해서 어리둥절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어요. 걱정만 끼쳐드릴 뿐이었어요. 병원 사정이 있었나 봐요. 다른 병원 알아볼게요. 돈은 괜찮니?
입원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작업비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입원비를 마련하죠?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녁이 되어 거리로 나왔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술이나 마시려고 했어요. 하지만 주머니를 뒤져보니 돈이 별로 없었어요.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샀습니다. 근처 공원에 앉아서 혼자 마셨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이런 식으로 당할 순 없는데.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증거도 없고 믿어줄 사람도 없었어요. 소주를 반병쯤 마시니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평소에 술을 잘 안 마셔서 그런지 금방 취했어요. 벤치에 누워서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본 별자리가 생각났어요.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하죠? 아버지는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어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뭐라고 하실지 궁금했어요. 시간이 지나니 추워졌습니다. 일어나려고 했는데 어지러워서 다시 주저앉았어요. 현수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혜진 씨였어요. 경비원님? 여기서 뭐 하세요? 추운데. 혜진 씨가 다가와서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취했네요. 일어날 수 있어요? 죄송해요. 부끄럽네요. 혜진 씨가 저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술 깨세요. 여기 있다가 감기 걸려요. 혜진 씨 집은 병원 근처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물 좀 드세요. 차가운 물을 마시니 정신이 좀 돌아왔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을 털어놨어요. 혜진 씨가 조용히 들어줬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원래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혜진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내가 봤던 금고 아직도 갖고 있지? 네. 폐병동에서 찾은 거 말이에요. 혹시 빼내온 게 있나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하드디스크 하나를 가져왔었어요. 너무 궁금해서 몰래 빼낸 것이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게 유일한 증거일지도 몰라요. 혜진 씨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사건에 대해 아는 게 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무슨 사건인데요? 5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폐병동에서 환자들이 죽었는데 사인이 이상했어요. 혜진 씨가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의료진이 뭔가 실험을 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묻힌 거죠. 실험이요?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하드디스크에 뭔가 있을 거예요. 혜진 씨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현수 씨, 이제 선택해야 해요. 이대로 포기할 거냐, 아니면 끝까지 파볼 거냐. 찬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혜진 씨를 봤어요. 그 하드디스크, 제가 갖고 있어요. 혜진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인 것처럼 보였어요. 혜진 씨가 서랍을 열더니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손가락만 한 크기였지만 묵직해 보였어요. 이것도 같이 보세요. 이게 뭔가요? 5년 전 제가 백업해둔 CCTV 파일이에요. 병원에서는 삭제했지만 저는 따로 저장해뒀거든요. 혜진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걸 보관하셨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죽은 환자들을 위해서라도요. 혜진 씨가 노트북을 켜서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여러 폴더가 나타났어요.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날짜를 보세요. 환자들이 죽기 하루 전 밤이에요. 마우스 커서가 한 파일 위에 멈췄습니다. 더블 클릭하니
흑백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폐병동 복도였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였어요. 조용한 복도에 갑자기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간호복을 입은 여자와 흰 가운을 입은 남자였어요. 저 남자가 가슴이 뛰었습니다. 강도연이었어요. 5년 전이라 조금 젊어 보였지만 분명한 얼굴이었어요. 영상 속 강도연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도 따라 들어갔어요. 몇 분 후 두 사람이 나왔는데 강도연이 주사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병실로 가네요. 혜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도연과 간호사가 옆 병실로 향했어요. 같은 행동이 반복됐습니다. 총 5개 병실을 돌았어요. 영상이 끝나자 혜진 씨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건 그 다음날 아침이에요. 새로운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같은 복도였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간호사들이 급하게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응급실 직원들이 들것을 끌고 왔습니다. 1명, 2명, 총 5명의 환자가 실려나갔어요. 모두 죽었나요? 네. 공식적으로는 급성 심정지였어요. 하지만 전날까지 멀쩡했던 환자들이 한꺼번에 죽는다는 게 이상했죠. 혜진 씨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더 이상한 건 이 환자들 명단이 병원 기록에 없었어요. 미등록 환자들이었던 거죠. 미등록이요? 네.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노숙자나 신원불명자들 말이에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실험 대상으로 쓴 것 같았어요. 혜진 씨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금고가 있던 비밀 공간이었어요. 이 영상도 보세요. 강도연이 혼자서 그 공간에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와 하드디스크를 들고 있었어요. 금고를 열더니 안에 넣었습니다. 증거를 숨기고 있었던 거네요. 맞아요. 하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 거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에요. 마지막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강도연이 벽돌로 그 공간을 막고 있었어요. 완전히 봉쇄하는 모습이었어요. 너만 믿고 가진 않지. 증거가 있어야지. 혜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동안 이 영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혼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힘이 없었거든요.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분명한 증거였어요. 강도연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였어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해야죠.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강도연에게는 뒷배가 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에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혜진 씨가 USB를 뽑아서 제게 건넸습니다. 이제 당신이 결정하세요. 끝까지 갈 건가요? 저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죽은 환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을 그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네, 끝까지 가겠습니다. 혜진 씨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에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하드디스크를 꺼냈습니다. 폐병동에서 가져온 그것과 혜진 씨의 USB, 2개의 증거가 제 손에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군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지혜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급하게 만나자고 했었어요. 갑자기 왜 연락하셨어요? 지혜 간호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도와달라고 부탁드리려고요.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가져온 USB와 하드디스크를 보여줬습니다. 지혜 간호사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예요? 폐병동 사건의 증거예요. 강도연 부원장이 환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쓴 영상이 들어있어요.
지혜 간호사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정말이에요? 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무슨 증거요? 혹시 강도연 부원장의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나요? 재정 기록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지혜 간호사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에 야간 근무해요. 부원장실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위험해요. 꼭 필요해요. 이대로는 강도연이 계속 숨길 거예요. 지혜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밤 10시 병원 뒷문에서 지혜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직원용 출입카드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지혜 간호사를 따라 부원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둠 속에서 컴퓨터 화면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패스워드가 걸려 있을 텐데요. 한번 해봐요. 지혜 간호사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몇 번 시도하더니 로그인이 됐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가끔 부원장님 컴퓨터로 문서 작업을 도와드렸거든요. 패스워드가 생일이에요.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문서부터 엑셀 파일까지 수백 개가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다 봐요? 재정이나 예산으로 검색해 보세요.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 파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특수환자 관리비라는 파일이네요. 더블 클릭해서 열어봤습니다. 엑셀 시트였는데 환자별로 비용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 환자들 보험 처리가 안 되어 있네요. 미등록 환자들인가 봐요. 더 자세히 보니 약물비 항목이 있었습니다. 일반 의약품이 아닌 실험용 약물 같았어요. 이거 복사해 갈 수 있나요? USB에 저장할게요. 지혜 간호사가 파일을 복사하고 있을 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와요. 급하게 컴퓨터를 끄고 숨었습니다. 문 밖으로 보안팀 직원이 지나갔어요. 다 됐어요. USB를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영상과 재정 기록이 모두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혜진 씨와 함께 언론사 제보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증거 자료들을 첨부해서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주요 언론사 5곳에 동시에 보냈어요. 이제 기다려보죠. 오후가 되자 혜진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현수 씨, 큰일 났어요. 강도연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피해야 해요. 급하게 집을 나와서 혜진 씨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뒤에 차가 따라와요. 혜진 씨가 뒤를 확인했습니다. 강도연 부원장 차예요. 빨리 들어가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차 문이 열렸습니다. 강도연과 보안팀 직원 2명이 내렸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열어주세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강도연의 목소리였어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혜진 씨가 저를 방으로 숨겼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문을 열어주니 강도연이 들어왔어요. 현수는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분명히 여기 있을 거예요. 강도연이 방을 둘러봤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때 혜진 씨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곧 올 거예요. 뭐라고요? 강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불법 침입이에요. 영장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와서 협박하는 건 범죄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로 경찰차가 오고 있었어요. 강도연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후회할 거예요. 후회할 사람은 따로 있을 거예요.
혜진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강도연은 어쩔 수 없이 물러섰습니다. 현수 씨, 괜찮으세요? 경찰관이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경위를 설명했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보호 조치를 취해드릴게요. 경찰이 떠나고 나서 강도연이 차에서 전화를 걸고 있는 게 보였어요. 뭔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혜진 씨가 창문을 통해 강도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증거를 없애려고 할 거예요. 가슴이 불안했습니다. 분명히 강도연이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을 거였어요. 그날 밤 병원에서 화재 경보가 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확히 폐병동 쪽에서 불이 났다고 했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혜진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를 다 태워버리려는 거군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중요한 증거들은 모두 우리 손에 있었어요. 그리고 언론사에도 제보가 들어간 상태였어요. 강도연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반격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작은 화재가 난 다음 날 새벽,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폐병동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마지막 증거를 확보해야 했어요. 금고 안에 원본 기록들이 아직 있을 거였습니다. 혜진 씨에게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잖아요. 하지만 원본이 없으면 조작됐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확실하게 끝내야 해요. 혜진 씨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새벽 3시 병원 뒷문으로 접근했습니다. 화재 때문에 일부가 통제되어 있었지만 다른 구역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혜진 씨가 경비실에서 CCTV 시스템을 조작했습니다. 10분 정도 시간을 벌어드릴게요. 그 안에 끝내세요. 손전등을 들고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연기 냄새가 심했어요. 하지만 폐병동 쪽은 다행히 불이 번지지 않았었습니다. 비밀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금고는 그대로 있었어요. 열쇠는 위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금고를 열자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환자 명단과 실험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하드디스크도 여러 개 더 있었습니다. 역시 여기 있었구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강도연이 서 있었어요. 어떻게? 내가 이 병원의 부원장인데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지. 강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평소의 냉정함은 사라지고 다급함만 남아 있었어요. 그만두세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끝나긴 무슨. 너도 여길 나가면 끝이야. 강도연이 주머니에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알아? 5년 전에 그 환자들한테 썼던 거야.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같은 독을 쓰려는 것 같았어요.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숨기고 싶은 게 뭔가요? 돈이야, 돈. 신약 개발비를 횡령했거든. 그 실험은 그걸 숨기기 위한 거였어. 강도연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환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써서 신약 개발한 척했지. 실제로는 이미 개발된 독성 물질을 주입한 거야. 왜 그런 짓을? 회사 돈을 빼돌렸는데 성과가 없으면 들통날 뻔했거든. 그래서 환자들을 죽여서 신약의 부작용으로 위장한 거야.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돈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거였어요. 이제 내 차례야. 강도연이 주사기를 들어 올렸을 때 갑자기 복도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혜진 씨가 화재 경보를 작동시킨 것 같았어요.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연이 잠깐 흔들린 사이 저는
서류를 움켜쥐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어디 가느냐? 강도연이 뒤쫓아왔습니다. 복도를 달리는데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넘어질 뻔했어요. 계단으로 향했는데 강도연이 따라붙었습니다. 놓치면 안 돼. 강도연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주사기를 향해 들이밀었어요. 그때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뛰어오고 있었어요. 경찰이다. 혜진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미리 신고를 해둔 것 같았어요. 강도연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런, 경찰들이 계단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이 주사기를 버리고 도망치려 했어요. 거기서 경찰관이 소리쳤습니다. 강도연은 이미 포위된 상태였어요.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도연의 얼굴에서 모든 기세가 꺾였어요. 현수 씨, 괜찮으세요? 혜진 씨가 뛰어와서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서류도 확보했고요. 손에 쥔 서류들이 젖어 있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읽을 수 있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상세한 진술을 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수사관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며칠 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병원 의료진의 불법 실험과 횡령 사건으로 큰 파문이 일었어요. 강도연은 살인죄와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됐습니다. 다른 공범들도 줄줄이 검거됐어요. 병원 측에서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배상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다시 공사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병원 리모델링 작업이었어요. 어머니도 새로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게 됐습니다. 병원 측에서 무료 진료를 제공해 주기로 했어요. 현수야, 고생 많았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혜진 씨는 다른 병원으로 이직했습니다. 마지막 날 만나서 인사를 나눴어요. 고마웠어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오랫동안 가슴에 맺힌 한을 풀었어요. 지혜 간호사도 용기를 내서 증언해준 덕분에 재판에서 유리한 증거가 됐어요.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폐병동을 다시 보러 갔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철거 예정이라고 했어요.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복도를 밝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둠과 비밀의 공간이 아니었어요. 죽은 환자들을 위한 작은 추모비가 세워질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그들도 이제 기억되고 추모받을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푸른 하늘이 보였어요.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실현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비록 작은 개인이지만 용기를 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새로운 현수로 살아가려고 했어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곧 올 거예요. 뭐라고요? 강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불법 침입이에요. 영장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와서 협박하는 건 범죄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로 경찰차가 오고 있었어요. 강도연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후회할 거예요. 후회할 사람은 따로 있을 거예요. 혜진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강도연은 어쩔 수 없이 물러섰습니다. 현수 씨, 괜찮으세요? 경찰관이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경위를 설명했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보호 조치를 취해드릴게요. 경찰이 떠나고 나서 강도연이 차에서 전화를 걸고 있는 게 보였어요. 뭔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혜진 씨가 창문을 통해 강도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증거를 없애려고 할 거예요. 가슴이 불안했습니다. 분명히 강도연이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을 거였어요. 그날 밤 병원에서 화재 경보가 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확히 폐병동 쪽에서 불이 났다고 했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혜진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를 다 태워버리려는 거군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중요한 증거들은 모두 우리 손에 있었어요. 그리고 언론사에도 제보가 들어간 상태였어요. 강도연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반격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석 달 후 저녁 뉴스에서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강도연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병원도 대대적인 개편을 거쳤습니다. 세인트 메리 병원 부원장직 폐지, 의료진 징계 조치,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앉아서 함께 보고 계셨어요. 현수야, 내가 한 일이 맞지? 네, 그런 것 같아요. 대단하다, 정말. 어머니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섞여 있었어요. 정부에서 내부 고발자 보호 조치를 해줬습니다. 새로운 신분증도 발급받았어요. 이제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달 전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시외각에 있는 작은 요양시설이에요. 관리직으로 일하면서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현수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세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인사해 주셨어요. 이곳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식사 시간을 챙기고 시설 점검을 하는 게 주요 업무였어요. 예전처럼 위험하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좋아, 아주 좋아. 현수야 덕분에 편하네. 80대 김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이런 순간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시설 근처에 있는 작은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계세요. 정부 지원으로 무료 진료를 받으실 수 있게 됐어요. 주말마다 찾아뵙고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돌아왔어요. 요즘 어떠세요? 아주 좋아. 간호사 선생님들도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어. 다행이에요. 편하게 계세요. 현수야, 내가 고생한 덕분이야. 고마워.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지난주에 혜진 씨를 만났습니다. 새로운 병원에서 경비 일을 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현수 씨는 어때요? 저도 괜찮아요.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젠 후회 없어? 혜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위험했고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야 내 손으로 누군가를 지킬 수 있었어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되네요. 혜진 씨도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용기 내주셔서 고마웠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일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모든 게 무겁고 복잡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성실하게 일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이 소중했어요. 아내와 함께하는 저녁 시간도 평화로워졌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할아버지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기분 좋았어. 다행이네. 너한테 잘 맞는 일인 것 같아.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간단한 대화였지만 마음이 편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한때는 모든 게 막막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작은 개인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이 조금이나마 바뀔 수 있었습니다. 죽은 환자들도 이제 기억되고 있어요. 그들의 가족들도 진실을 알게 됐고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늦었지만 말이에요. 요양시설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생각해요. 모든 사람에게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도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일도 어김없이 일상이 시작될 거예요. 별다를 것 없는 하루겠지만 그 안에서 작은 의미들을 찾으려고 해요. 누군가를 지킨다는 것, 옳은 일을 한다는 것, 양심에 따라 산다는 것. 쉽지 않지만 꼭 필요한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잠자리에 누워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지 기대됐어요. 아마 평범한 하루가 될 테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삶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